요즘 코인 기업들이 좀 줄줄이 상장을 하는 네. 와중에 또 코인 쉐어스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 코인 쉐어스가 상장을 하는 것에 대한 좀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산업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쉐어스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약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 중 하나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게 아무래도 기관 자금이 응집돼 있는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는 점에서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디지털 자산 기업들 서클이라거나 제미나이 블리시 같은 기업들도 지금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기만 생각을 해보셔도 가상자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빠른 상장이라거나 점유율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회계나 공시 이런 규제 프레임을 갖추는 넥스트 스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굉장히 신뢰성 확보에서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인쉐어스에 대해서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트레이딩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AUM이나 수수료 기반이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스펙 합병을 통해서 조금 상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조금은 빨리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입권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인쉐어즈가 사실 이전에는 ETP를 중심으로 네, 유럽 네. 시장 중심으로 좀 많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존재감이 크고, 네. 근데 어쨌든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는 거는 미국 쪽으로 시장을 조금 확대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움직임일까요? 네. 그리고 그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이제는 ETP 중심이었다면 네. 이제는 뭔가 액티브 전략이라거나 디파이까지 조금 확장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워놨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조금 더 뭔가 전략적인 선택 중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단순 그냥 한 개의 종목,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대부분일 텐데 그것을 ETP라고 하는 포장지로 감싸서 어떤 사람들의 접근성을 늘려주고 거기서 운용 수수료 받는 전략을 좀 제한적인 전략을 취하다가 지금은 조금 합성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액티브 ETP를 만들어서 한다, 이런 취지라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미 근데 미국 시장에는 IBIT라든지 기존 시장에 좀 터줏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사실 IBIT가 원체 AUM 기반으로는 완전 최대고, 네. 근데 ETF 전략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 플러스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거에서 이제는 조금 더 회계나 공시나 약간 규제 프레임에 원 스텝 더 나아가는 측면에서 보신다면, 미국 시장 진입에 있어서 뭔가 신뢰도 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커지지 않더라도 그쵸. 일단 여기다가 발을 담가 놓는 것이 네.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상장되고 나면은 막 뉴스에서 많이 다뤄주고 월가에서도 그렇죠. 네, 주목을 맞습니다. 해주고 네. 등등 이제 약간 무료 마케팅까지도 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네. 특히 이제 자기가 모르면 세계 없는 거잖아요. 약간 그쵸.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그쵸.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되게 놀란 게 2021년부터 사실 미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가서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몰라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시바이누랑 도지코인은 압니다. 일론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가 말하기 계속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완전 새로운 세상이네,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좀 복합적으로 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이제 앞서 일부에서도 시황 때도 다뤘지만 코인베이스도 사실 이제 은행인가를 취득을 했고, 로빈훗 같은 경우는 원래 월가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인 쪽으로 좀 발을 담궈서 작년에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분야가 완전히 딱 나눠져 있었는데 서로 이제 상대방의 영역을 좀 따먹으러 들어가는 영역 확장을 하는, 사실 이제 코인쉐어즈도 그런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보이는데 어떻게 좀
좀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이제 여러 번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에 대해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EDX라고 하는 기관용 크립토 거래소고요. 네. 실제로 뭐 시타델이라거나 찰스 슈왑이라거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도 참여해서 이제 좀 발전시키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기관용 거래소다. 근데 이런 거래소가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신청을 했다. 요 말은 결국에는 이제 전통금융과 유사한 구조. 그러니까 뭐 이미 거래소나 커스터디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뭔가 좀 전통금융에 가깝게 뭐 자산보관이랑 뭐 거래체결을 이제 따로 분리하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서클이라거나 뭐 브릿지, 뭐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받은 게 그냥 전통은행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리해서 가겠다. 그래서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받으면 보통은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 EDX라는 그 기관이 혼자 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 인가라는 시스템 자체는 EDX라는 그룹이 있고 인가를 받음으로써 별도의 어떤 그 트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땡땡 뭐 트러스트 뭐 땡땡 트러스트 뱅크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면은 한 기관 안에 별도 법인을 이제 분리해서 기능을 좀 따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금융이랑 좀 유사한 구조를 가져가야지만 사실은 이런 기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내부 리스크나 규제 요건을 사실은 충족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EDX의 어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 뭐 신청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명은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좀 오히려 격벽을 쳐서 분리를 하는 거에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 별도 법인을 두 개를 주고 주고. 예. 그래서 사실은 기관용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확실한 규제 프레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본 이제 전통 상업은행 인가를 받는 게 더 복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는 있겠지만 네. 특별히 가상자산 기업들이 이런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도대체 왜 신청하고 승인을 조건부로 따느냐. 요거에 있어서는 특히 EDX 같은 기관용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별도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게 코인베이스가 연방은행 인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뭔가를 한다 하면 그냥 정말 예금 고객을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방은행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도 결국에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정확히 드려야 되는데 이 그룹 안에 네. 기능은 다 같이 가져가되 네. 이때 인가를 받으면 어찌됐건 별도 법인으로 법적으로 별도 법인을 두고 여기서 기능을 가져가는데 사실은 코인베이스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하나의 별도 법인을 두고 얘가 뭐 커스터디를 한다거나 얘가 뭐 결제나 뭐 거래 정산을 따로 움직인다거나 요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전통 금융과 약간 유사한 구조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런 거네요. 분위기 자체는 디지털 자산과 뭐 전통 금융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다루는 그룹이 될 건데. 네. 근데 그 안에 인가를 받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요걸 좀 격벽을 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이전에는 보시면. 약간 몇 년 전만 해도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좀 구분 없이 그렇죠. 예, 약간 뭐 한 기관이 구분 하나도 없이 그냥 한 곳에서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네.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제대로 인가를 받고 그래야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시장 확장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그런 거래소랑 EDX라는 거래소랑 뭐가 가장 다른가요?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리테일도 하지만은 이제 미국 내의 어떤 규제 준수형이면 EDX라는 경우는 그냥 대놓고 우리는 기관을 타겟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은 근데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있잖아. 코인베이스 프라임 기관 투자자 대상이잖아.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쪽은 그래도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제 규제 준수형 거래소고 이 안에서 뭐 장기적으로는 뭐 예측 시장도 다루겠다, 뭐 무기한 선물도 하겠다. 요런 식으로 약간 everything exchange라는 그런 모토 안에서 움직이는 거래소고 그런데 EDX 같은 경우는 지극히 이제 기관용
그러니까 기관한테 적합한 요런 거래소라는 점에서 약간 색깔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XM은 솔직히 네.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제 기준에서는 미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요?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 그리고 나올 때는 기관용 수요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한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이런저런 파트너십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기관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그리고 또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그걸 얼추 잘 소화를 해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그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지는 몇 달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은행 인가를 추진하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뭔가 뭐, 조금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뭐라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은행 인가는 근데 다들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네, 분위기이긴 해서 뭐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 이게 수순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네. 사실은 분위기도 이전 대비해선 많이 오픈으로 그렇죠. 바뀌었고. 많이 열어주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네네. 예전만 해도 뭐 승인 받았다가 뭐 거절받고 그래서 뭐 소송까지 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약간 그 통화 청장 네, 그런- OCC. 네네 OCC 통화 관리국 관 청장 통화감독청. 네. 그분도 이제 그냥 인터뷰에서 와라 우리 신규 진입자한테 굉장히 환영한다 이런 기조였기 때문에 네. 그거랑도 맞춰서 이루어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그러면 좀 약간 이 뭔가 인수합병을 통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런 융합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긴 했는데 다시 그냥 뭐 춘추전국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이런 인가를 땀으로써 각 분야에 대해서 좀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EDXM이랑 뭐 코인베이스랑 뭐 어느 쪽이 더 커질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정말 인가를 받아서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네. 그거를 반대로 말하면 사실은 각 분야마다 이제 기능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고 요 기능별로 약간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는 흐름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어의 특성마다 좀 세분화가 되는 네, 그런 네, 분위기가 맞습니다. 되는 건가요? 네. 팔씨라든지 뭐 네, 플리마켓이라든지 네, 약간 이런 그런 예측 시장 흐름처럼. 플랫폼들이 좀 네. 독특한 성격인데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은행인가를 신청을 해서 또 받고 그런 그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어, 일단 근데- 너무 나갔나요? 반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맞장구를 뭐 네. 한 명씩 쳐주지 마시고. 네.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이디어가 워낙 풍부하시기 때문에 네. 저 혼자의 생각인 것이고. 창의력이 있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시도할 것 같아요.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엔 그 친구들이. 근데 폴리마켓은 진짜 뭐 저희가 여기서도 다루기도 했지만 뭐 바도 만들고 네. 뭐 이상한 시도를 많이 하는 아니, 어제 회사잖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란 게요. 네. 폴리마켓에서 이제 하루에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4월 1일자, 그러니까 이제 3월 31일자 수익이겠죠? 네. 그게 100만 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네. 폴리마켓은 제 기준에서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코인이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의 나중에 블록체인처럼 기능할 수 있을 텐데 글로벌 지금 퍼져 있는 블록체인 중에 일 수수료 수익이 100만 달러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와. 그거 하나만으로도 네.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 기준으로도 상당히 상위로 진입할 수 있는. 좀 그래봐야 뭐 그러네요. 근데 한국 진짜. 사람들은 네. 못하니까 뭐 저희 먹을 수 저희 없는 빨리 스테이블 네. 코인이라도 만들었으면 먹을 수 좋겠어요. 없는 떡의 얘기를 그만하도록 하고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번 주에 구글에서 네.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고 꽤 비중 있게 다루셨습니다. 실제로.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곧 털리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글 보고서에서 뭔가 양자 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뚫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구글 그 발표 내용 자체가 이 암호화폐의 되게 중요한 보안 시스템인 ECC라는 게 있는데 네. 요거에서 이제 암호를 풀어내는 게 기존에는 컴퓨터로는 안 됐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한 후보군이 양자 컴퓨터라는 건데 요 암호 해독에 필요한 자원이
양자 컴퓨터가 기존에 뭐 얼마가 필요했다면 그 효율 개선이 한 20배 정도 좋아졌다. 요거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빨리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래서 양자의 내성이 있는 새로운 암호 체계로의 전환을 2029년에 완료해야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 2029년은 무슨 말이냐? 기존에 이제 NIST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는 완료 시점을 2035년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구글에서는 6년 정도 앞당겨서 지금 시장에 그러면은 이거 비트코인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해법은 이미 나와 있고 포스트 퀀텀 PQC라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PQC 전환 빨리 해라. 요거 2029년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에는 이 보고서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인데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뭐 여기서도 지난번에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양자 컴퓨팅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위험할 거예요. 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별로 나온 것 같아요. 타임라인이 네, 타임라인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공격이 가능한가도 사실은 이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공격이 가능하냐. 첫 번째는 온스펜드 공격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전송할 때 대표님 이건 도와주십시오. 네. 비트코인이 전송이 될 때 퍼블릭 키가 잠깐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렇죠. 요 기간 안에 양자 컴퓨터가 공격할 수 있다. 네. 퍼블릭 키가 이제 노출된 상황에 사실은 이제 역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를 공격할 수 있다. 그게 약간 구글에서는 구분이다. 그래서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블록 생성 기간보다 짧으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at rest 공격이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비트코인 초기 주소처럼 이미 온체인상의 퍼블릭 키가 노출된 주소들 요런 애들도 사실은 초기 공격 대상이 되게 취약한 애들이다. 그래서 이게 한 230만 개 비트코인이다라고 아예 그냥 계산을 해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셋업 공격인데 뭐 예컨대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뭔가 초기 설정 값이나 이런 거에 의존을 한다. 그러면은 한 번 공격으로 장기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공격.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온레스트나 뭐 온스펜드 뭐 요런 요 두 가지 공격에 좀 취약하다고 아예 그래서 내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격이 가능하냐고 이제 시장에 메시지를 준 거라서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 큰일 났다 뭐 이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뚫릴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미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자 네트워크나 뭐 좀 프로토콜 이제 변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연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이더리움 재단이든 이더리움 쪽에서 사실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죠. 네, 양자내성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막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이 6년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충분히 이제 병행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을 보면 좀 비트코인이 뚫린다기보다는 이제 준비 기간을 좀 빨리 가져가는 거 그거는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지만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블록체인이 뭔가 단순간에 뭐 이렇게 붕괴가 된다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걱정할 그렇죠. 필요는 없다라는 일반 말씀이실까요?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참여자들이 합의해서 네.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 캐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죠. 네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때 뭐 탈중앙화냐 속도냐 요거 가지고 이제 좀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온 건데 사실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합의가 이게 원단계 더 심각한 그렇죠. 거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는 성격이 과연 이런 합의까지 이루어내는 게 되게 지난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네, 거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 탈중앙성이라는 요 특성이 그럼 이제 변경에 대한 이제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느 네트워크가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빨리 합의하고 대응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약간 자산별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거는 단기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 네. 변수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네트워크가 어떤 로드맵을 이제 빨리빨리 이행하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뭔가 계속 트래킹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이제 네트워크 합의가 지금 뭔가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제 뉴스나 요런 걸로 트래킹 하시면 사실은 굵직굵직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술적으로 해답이 없으면 문제인데 네. 기술적인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P2C 전환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네. 사이트 로그인을 할 때 간혹 그 신호등이 나온 타일이 어떤 건지 선택하세요라고 알죠, 물어보잖아요. 알죠, 알죠.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양자 내성 암호가 들어가는 거랑 원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 내성이라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 체계를 해독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암호 체계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아예 성격이 다른. 얘네가 해독을 할 수가 없는. 그 양자 컴퓨터는 특정한 어떤 문제를 푸는 거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예 성격이 다른 뭐 격자무늬 체계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 뭐냐 이러면 이제 뭐야 이런 걸 물어봐 이런 거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그 AI 봇들은 그거를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격상. 근데 AI 봇들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고 네.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걸로 막을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양쪽이 같이 발전하겠죠. 속도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있어요. 양자 내성 암호들이 이미 다 있고 어렵다. 약간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저 네. 구글의 논문이 나온 이후에 거의 지금 약간 고인 취급을 받던 알고랜드라고 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네. 알고랜드. 이게 비교적 초기에 나온 거라서 이름은 아마 간접 후련하듯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구글 논문에 나와요. 이름이.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건가요? 얘네는 이미 양자 내성 암호가 장착돼 있다. 알고랜드가요? 그래.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알고랜드를 만들었던 팀이 이런 거에 감수성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당시에 이게 한 7, 8년 정도 전에 나온 팀인데 네. 양자 내성 암호를 장착해 놓은 거지. 와. 그래서 그날 요 코인 가격이 20% 정도 올랐습니다. 아,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다 좀 조정을 정상화가 받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드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음. 앞으로 양자 컴퓨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얘네는 단기적으로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일종의 테마주처럼 약간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약간 양자 테마주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또 말씀은 너무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 보고 받아 적어야겠다. 이게 설명은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가 어렵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합의를 뭐 누구랑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명에서 하는 거야? 크립토는요 그렇게 네. 이 온건하고 물렁물렁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이해를 위해서 좀 쉽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합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드들이 있고 그 노드들이 뭔가 거래에 대해서 딱딱딱딱 오케이 하면서 확정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블록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터넷 뭔가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떤 특정 기업이 있고 여기서 어떤 뭐 윈도우즈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뭐 10에서 11로 간다거나 이런 거가 좀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그거와 달리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에 좀 합의가 필요한 애들이 되게 많다. 네, 또 그 합의가 이제 동시에 같은 문제를 합의한다기보다 이제 줄줄이 이어져서 부분 합의가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우리가 지금 그 페트로 달러 페트로 위안 설명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달러 패권이랑 비슷해요. 음. 그래서 달러 패권의 체제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구체제를 계속 써왔던 사람들.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고 좋으니까 계속 그걸 써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게 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달러 패권이 이제 효력을 잃고 위안화 패권의 시대로 간다. 요때가 하드 포크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러 패권인데 이제부터 페트로 위안으로 가 이게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영향력인 거예요. 달러 패권의 어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해킹이라고 하는 위협이 외부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이제 초인이 등장해가지고 자,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했는데 네. 그게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다 이제 같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타는. 커뮤니티에서 뭐 이런저런 게시글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투표도 하고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하드포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폭력적이고 획기적이고 좀 많은 사람한테 네. 더 많이 먹여주는 방식. 이익을 그렇군요.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뭔가 영상 보면서 제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뭔가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 미래가 오는 느낌이라 약간 제가 두려워지는데요. 설명이 좀 약간 상스러워서 아마 이 얘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상스러운. 네, 품위를 위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네. 어쨌든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뭐 양자 컴퓨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벌써 댓글에서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해결 못하면 투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신데 투자자 관점에서 조언 한번 해주신다면. 아마 가격적인 측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격이라는 것도 아까 사실 잠깐 이야기 나누다 들어왔는데 가격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된다. 그거는 그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시점은 사실은 2035년쯤 뭐 그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구글이 말한 거는 그 자원,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기존 대비 20배 정도 이제 단축이 됐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플러스 비단 어떤 자원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그래서 상용화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2029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2030년 뭐 2030년대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상용화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정을 이미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만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 플러스 사실 인터넷 인프라도 충분히 이제 공격이나 이런 거에 이제 노출될 수 있는 후보라는 인프라도 점에서 마찬가지고. 네, 그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들에 대한 어떤 도입은 굉장히 빠르게 병행적으로 추진이 될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뭔가 진짜 뭐 공격이 된다 그러면 큰 조정을 받겠지만 이미 양자 컴퓨팅이 나온다 상용화 된다라는 시점에 이미 큰 조정을 받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큰 공격이 아닌 이상은 뭐 가격이 이미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뭐 투자를 안 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병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가정하에 분명히 저는 블록체인이 뚫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조정 이슈나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선반영돼서 가는 그냥 흐름이 관측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최윤영 팀장님 오늘 또 변함없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